일단 뭐 뉴스부터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팀장부터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님이 부동산에 네. 포지션이나 아니면 관심이 좀 덜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포지션이 왜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네.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출을? 파악하기도 되게 어렵고 네. 뭐 예를 들어 전세 만기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어제 국토부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됐었다는 마비됐어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한 정책이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나온다고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그 전에 근데 이따 얘기할게요. 네. 뉴스 준비하셨죠? 네, 네. 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0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66% 상승했고 S&P 500은 0.4% 상승했습니다. 근데 주가의 변동 차트 변동을 보면은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마지막에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엔 또 아예 또 하락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좀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실업률 높아지는 거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식용유 안 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뒤끝을 좀 보이고 있죠. 뭐 대두 좀 사줘라 그랬더니 네. 대두 안 산다 그러면 그럼 나 식용유 안 사. 뭐 이러고 있는 흐름들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들의 실적이 되게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모건 스탠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매출의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이 이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경기 둔화가 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 같은 경우는 저기 했었죠. 어디 뭐 자동차 그 금융업체인가? 거기가 부실해진 거 보면서 야 이거 시그널이다 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AI판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혼란스럽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 진짜 그 세력 다툼이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블랙록하고 엔비디아가 같이 참여하는 투자 컨소시엄이 얼라이드 데이터 센터를 400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다. 그럼 400억 달러면 거의 한 60조 되는 돈이잖아요. 60조까지는 안 되겠군요. 근데 이게 그 블랙록이라는 금융자본하고 엔비디아라는 테크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야 이제 빅테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파이낸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블랙록까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블랙록은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그때도 한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부분들 블랙록이 좀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블랙록이 지금 왜 등장을 하지? 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의 행보를 보면은 한국에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첫 번째 뉴스 전에 저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AMD GPU를 10기가와트 5만 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을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라클? 예. 근데 그거 다 이제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그 MI450인가요? 그거 반도체 기준입니다.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오픈 AI하고 그거하고 다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일변도에서 AMD가 거의 상대가 전혀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런 AMD가 상대가 된다는 거냐? 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AMD를 선택하는 사람들, 여기 AMD의 구도를 그려서 어떻게든 엔비디아에 저항해 보려가는 합종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그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 이제 한미 무역 협상이 정말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만 보였었거든요. 3,500억을 현금으로 바로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으로 보였고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니까 3,500억을 완방에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요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불안했던 네. 거예요. 근데 그 베센트 장관이 어제 그 CNBC하고 대담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향후 10일 내로 이건 연합뉴스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네. 아무래도 연합뉴스 기자 한국 기자니까 또 한국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베센트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고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 열흘 이내에 뭔가의 네.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어제 저희 3프로 TV에서 네. 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인터뷰한 내용을 어제 송출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이 그 현금 선불 일시불 네. 요거를 제안을 하니까 한국에서는 그거 한 번 해주면 우리 외환시장 박살난다. 네. 이거 못 준다. 그래가지고 무제한 통화 수합을 네.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미국에서는 뭔 소리냐 못 해준다. 그런 얘기가 해서 좀 어느 정도 한번 극단으로 끝났죠.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엄청 격한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나왔던 얘기를 어제 정책시장님이 좀 얘기를 해줬는데 뭐 니네 우리 밟으려고 그러면 니네 발 뚫려. 네. 뭐 이런 식의 격한 얘기들이 좀 왔다 갔었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미국에다 보냈는데 한동안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강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그 김정관 장관 외국에서 들어왔던 장면만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때 꽤 유의미한 피드백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재할 수 있는 네. 정도의 코멘트가 와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 얘기해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네. 그 김용범 전세시장하고 미국. 김정관 장관하고 그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에 간다는 거예요. 미국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겠다 싶으니까 얼굴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에이펙 정상회의 때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스케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뭐 대통령들끼리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계기가 있을 때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극단적이니까 네. 이거 어쩌자는 거지? 라고 싶었는데 그 사이에 뭐 말싸움도 하고 내용도 주고받고 하면서 네. 그나마 이 좀 뭔가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제 김용범 실장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돈을 주려면 국회에 가서 뭐 좀 허락도 받고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아니어야 되지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뭔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미국에 보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 그런 거니까 좀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좀 기대하고요. 그 베센트 장관이 어제 또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이 그 통화 사업 해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베센트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연준 의장은 아닌데 근데 연준 의장이면은 싱가포르처럼 한국에서 통화 사업 해줬을 거다. 그래, 중앙은행끼리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쵸. 네.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베센트 장관도 뭔가 한국이 가지고 오는 안을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 어제 그 김용범 전세시장 내용 관련해서는 3프로 TV 홈페이지에 지금 전문을 제가 텍스트로 기사로 옮겨놨고요. 네. 그 많은 매체들에서도 이걸 인용해 주셔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사화 많이 됐더라고요. 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좀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 네. 배당 분리과세 35%도 국회 협의 과정에서 뭐 내려갈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 좀 했었고. 그리고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그 오픈 AI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웨이프 90만 장 네. 그거 하려면 공장 2배 지어야 되는데 네네네. 뭐 그거 뭐 금산분리해서 뭐 그런 얘기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 뭐 그때 출처나 뭐 명시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거를 어제 정책장님이 본인 입으로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장 2배로 지으려면 네.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으니 금산분리 완화해가지고 사모펀드 만들 수 있게 해서 거기 150조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를 네. 에쿼티로 늘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도 어제 있었습니다. 다양한 얘기들 재밌게 네. 있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 김용범 검색하셔도 바로 나올 겁니다. 어제 네. 저녁에 올라간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트럼프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그 선불. 3,500억 달러는 선불로 하기로 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저의 말을 다시 한번 그 기자분들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트럼프 안 됩니다. 대통령 멘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 정프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수도권 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을 넘어가는 아파트, 그러니까 25억 미만,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현재는 6억 원, 그러니까 무조건 15억 이상 되면 6억 원으로 제한이 됐었는데 이제 25억까지는 4억 원으로 제한이 되고 2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2억 원으로 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네. 25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현금 23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세죠. 예, 예. 네. 아니, 근데 그게 그 전이랑 차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에는 얼마였는데 이제 이렇게 됐다. 네. 예를 들어서 전에 6억이었는데 2억이 됐죠. 그러니까 그 26억 뭐 20몇 억짜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게서 그 금액이 차이가 클까? 근데 저는 진짜 정프로님 얘기가 제일 실감이 안 나는 게 네. 4억 원이 작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26억.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그냥 막 슈퍼 부자 캐시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대상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대상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건 아예 상관없는 거고 네.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조금씩 올려서 그 자기 집을 넓히거나 이른바 이제 갈아타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좀 더 좋은 집에 좋은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 허들에 걸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럴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끌어다가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플레버리지죠. 네, 거의 다 갖다가 해요. 음. 그래가지고 했을 때 거기서 뭐 1억 대출 따지고 2억 대출 빠지는 게 그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예. 근데 만약에 현금 많은 사람들한테 네. 집을 그냥 사지 마라. 뭐 이런 대책을 뭐 하려면 할 수야 있겠지만 네.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타겟이 된 거는 그냥 네. 뭐 캐시 한 100억, 200억 있어갖고 아파트 뭐 두세 채 그냥 툭툭툭 살 수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책은 아니고 네. 이거를 이제 그런 갈아타기 수요라고 일종으로 불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른바 똑똑한 한 채 갈아타기 네. 이런 쪽이 타겟으로 많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어제 정치시장님이 배경 설명을 좀 했었는데 네. 어떤 거냐면 코로나19 이후에 고금리가 계속 지속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수요가 경기가 조금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좀 괜찮아지니까 이게 그 수요는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는데 공급이 속도가 공급은 느리구나. 지금부터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한 2, 3년은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정프로님이 그 지난번에 공급 정책 나오는 거 그거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 저기 하지 않냐, 이른바 깜짝이 없지 않냐, 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그러니까 수요 정책 쪽에서는 깜짝이라는 게 가능한데 네. 왜냐하면 수요는 내일부터 막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공급 정책은 깜짝 해가지고 내일부터 집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깜짝 공급 정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과 이 수요 정책을 어떻게 뭐 수요 정책만 있지 공급 정책이 없지 않냐라는 얘기에 그 시차를 어떻게든 조절을 해보려고 하려 그러면은 수요 정책만 있는 게 아니고 있긴 한데 그 공급이 진짜 이루어지게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볼 건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수요를 좀 누르면서 타이밍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공급이 어차피 깜짝이 없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집이 당장 내일 없던 집이 내일 모레 갑자기 확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네. 다만 공급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깜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무슨 어디 뭐 벨트를 푼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뭐 시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땅을 그냥 원래 계획이 아닌 그 공급으로 이제 돌리겠다든지 이런 게 이제 공급에서의 깜짝 정책이 될 수는 있죠. 그거 다 했잖아요. 그 자세히 말씀-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아 이번에 아니요, 이전에 그러니까 공급 정책에 나왔던 것들이 네. 그린벨트 아니던데 풀고 네. 네. 그 어떤 국유 재산으로 아니면 공유 재산으로 맞아요. 있었던 네. 거에 그러니까 그런 공급하고. 깜짝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공급이 있냐는 거예요.
이번에 수요 정책이라니까요. 아 이게 이번엔 수요만 한다. 예, 근데 지난번 공급 정책 때 이게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공급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수요 그래서 정책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네. 그 일단 이거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냥 서울은 다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쪽 경기 남부 쪽 여기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뭐 성남 용인 뭐 이런데. 예, 예. 네. 그러면은 뭐 LTV 규제가 70%에서 40%로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비판을 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집을 살 수 없게 됐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70%라 그러면은 내가 진짜 뭐 사회에서 열심히 월급 번 걸로 그러니까 이른바 대출을 강제저축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네. 그럼 내가 지금 내 집을 사서 열심히 갚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돈을 많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 40대 네. 정도 돼갖고 내가 지금 뭐 10억은 없지만 뭐 10억 정도 집을 내가 어떻게 빌려서 사게 되면은 그거 갚으면서 생활을 하는 게 뭐 월세 내나 은행에다 이자 내나 똑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70%가 아니라 40%가 네.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대출 DSR이 좀 적용이 되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어제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차피 이따가 심층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세세히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가상자산 이거 진짜 항상 이 부분이 문제인데 가상자산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거는 별도의 문제고 네. 어제 이제 그 관세청 자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그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발표를 한 건데 그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 거래가 네. 12조 4천억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거래가 9조 300억으로 72.7%를 차지했다. 근데 가상자산 자체가 중앙은행을 필두로 한 시스템을 피하려고 만든 게 가상자산이잖아요. 피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무역상들끼리 거래를 할 때 이른바 이렇게 환치기를 하면 네. 환치기를 하면 이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잡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가상자산으로 환치기를 하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무역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뭐 우리 정도 사이즈 되니까 그러니까 사소하게 뭐 한 이틀에 한 100억씩 거래를 했다. 네. 우리는 그 정도 사이즈는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뭐 100억 원어치 뭐 수익을 냈네 만에 그래갖고 세금도 되게 많이 내야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00억 원어치 거래했는데 한 10억 원어치만 거래 신고한 다음에 나머지 90억 원은 가상자산으로 환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식의 거래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이게 그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거며 그 지갑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뒤져볼 거며 여기 환치기 가상자산 환치기 업자들 이렇게 껴있는 거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문제들이 있고 불법 증여 관련한 것도 그것도 네. 증여세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 수 있어요. 네. 뭐 증여야 뭐 지금 당장 애 줄 건데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10년 있다 주냐 20년 있다 주냐 이런 걸로 본다면 네. 지갑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증여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문제가 전 이 자체도 문제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억울하다니까요. 그럼 다 안 내려고 하겠죠. 네, 가상자산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뭐 안 내는데 그렇지. 내가 왜 나라 제도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 많이 내야 되나.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다 보니까 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불법 거래, 불법 자금 이동의 경로로 많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 충분히 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고. 이게 네. 요런 뉴스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제가 네.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걸 다들 알아요. 네. 근데 요새가 국정감사 시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네. 그러면서 나오는 유의 보도입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또 뭔가 대책 나오고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제 검토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후속 대책으로 감사 끝나고 나면 이제 과제들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가상자산에 대한 근데 뭐 마땅히 방법이 썩 지금은 이제 없는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법을 또 하나하나 만들고 하다 보면 그땐 또 다른 뭔가 방법을 찾아서 또 다른 방법으로 도주하려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항상 이 싸움은 마치 이 항생제와 박테리아와의 싸움 같은 거랄까. 네. 예. 아니 해커와 그렇죠. 보안업체와의 싸움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요.